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한유리의 폐부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마치 병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그녀의 희망을 소독해 버리려는 듯. 냄새는 끈질기고 집요했다. 복도는 인적이 드문 자정 무렵이었지만 형광등은 잠들지 않고 창백한 빛을 바닥에 쏟아내고 있었다. 그 빛 위로 유리의 그림자가 길고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중환자실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그 안에 누워있는 단 하나뿐인 혈육, 남동생 한유민을 바라보고 있었다. 각종 의료기기들이 쉴 새 없이 소리를 내며 유민의 생명을 붙들고 있었다. 삐, 삐, 삐.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박계 소리는 유리의 심장을 불규칙하게 옥죄는 소음일 뿐이었다. 붕대로 감긴 동생의 머리, 미동도 없는 앙상한 팔다리, 그리고 산소 호흡기에 가려진 창백한 얼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축구공을 차며 온 동네를 누비던 건강한 소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유리는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여기서 울면 모든 게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손에 구겨진 종이 한 장이 그녀의 절망의 무게를 증명하듯 축축했다. 중간 진료비 정산서. 그 아래 찍힌 숫자는 19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잔인한 액수였다. 이미 부모님이 남기신 작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친척과 지인들에게 빌릴 수 있는 돈은 모두 빌렸다. 하지만 동생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오늘 병원 원무과장은 차가운 얼굴로 최후 통첩을 날렸다. 일주일 안에 밀린 병원비를 해결하지 못하면 유미는 이 병원을 나가야 한다고.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 병원은 국내 최고의 뇌신경 센터를 갖춘 선후대학 병원이었다. 여기서 쫓겨난다는 것은 곧 치료의 중단, 그리고 죽음을 의미했다. 지난 며칠간 유리는 지옥을 헤맸다. 제2금융권, 사채업자, 심지어는 어둠의 경로까지. 하지만 담보도. 보증인도 없는 어린 소녀에게 거액을 빌려줄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절망이 그녀의 발목을 잡고 심연으로 끌어내리려 할 때 병원의 한 청소 아주머니가 스치듯 던진 말이 뇌리를 스쳤다. 이 병원엔 돈 많고 외로운 남자들이 넘쳐나. 특히 저기 밤낮 없이 수술실에만 사는 의사 양반들. 가끔 이상한 소문도 돌고 그러지. 그 말은 독처럼 유리의 마음에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경멸했고 스스로를 비웃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독은 유일한 해독제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것. 그녀 자신뿐이었다. 결심은 한순간에 섰지만 그 과정은 영혼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었다. 유리는 청소 아주머니에게 다시 찾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리고 아주머니는 마지못해 이름 하나를 알려주었다. 강지훈, 신경외과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천재 의사. 병원장의 총애를 받지만 성격이 얼음장처럼 차가워 아무도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남자. 그리고 병원 최대 주주인 선우그룹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소문이 파다한 남자. 그라면 이 터무니없는 거래에 응해줄지도 모른다. 아니, 그래야만 했다. 유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아주머니가 알려준 번호는 그의 개인 연구실 직통번호라고 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3번의 통화음이 지독하게 길게 느껴졌다. 포기하려던 찰나 수화기 너머로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시죠? 목소리만으로도 그의 냉정함이 느껴졌다. 유리는 마른 침을 삼키고 간신히 입을 열었다. 한유민 환자 보호자입니다. 강지훈 교수님, 잠시, 아주 잠시만 뵐 수 있을까요? 수화기 넘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거절의 말이 나올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의외의 대답을 했다. 본관 15층, 스카이라운지. 10분 뒤 전화는 그대로 끊겼다. 유리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생각보다 쉽게 잡힌 약속에 오히려 심장이 더 불안하게 요동쳤다.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에는 겁에 질린 어린 소녀가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동생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도끼처럼 서려 있었다. 그녀는 두 뺨을 세게 때렸다. 아픔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괜찮아. 한유리, 넌 할 수 있어. 스카이라운지는 병원 꼭대기에 위치한 VIP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이 시간엔 당연히 아무도 없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유리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약속 장소인 창가 테이블에 앉아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라운지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의사 가운 대신 검은색 터틀넥에 슬랙스를 입은 그는 길고 슬림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었다. 잡지 모델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비현실적인 외모였다. 날카로운 콧날과 단호하게 다물린 입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서늘한 눈빛, 그가 바로 강지훈이었다. 그는 유리의 맞은편에 소리 없이 앉았다. 그에게서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도시의 밤공기 냄새가 섞여 났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유리를 응시했다. 마치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엑스레이처럼. 그의 시선은 유리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유리는 숨막히는 압박감에 고개를 숙였다. 할 말이 뭐죠? 한유민 환자 상태에 대한 거라면 담당 주치의에게 들었을 텐데요. 그의 목소리는 전화로 들었을 때보다 더 차갑고 낮았다.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실려 있지 않았다. 유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여기서 흔들리면 끝이다. 그녀는 품속에서 진료비 정산서를 꺼내 테이블 위로 조심스럽게 밀었다. 지훈의 시선이 잠시 종이 위숫자에 머물렀다. 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마치 신문 기사를 읽는 사람처럼 담담했다. 그래서요, 돈이 필요합니다. 유리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교수님께서는 돈이 아주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제야 지훈의 입가에 희미한 조소가 걸렸다. 비웃음이라기보다는 흥미롭다는 것에 가까운 표정이었다. 내가 자선사업가로 보이나요? 한유리 씨, 그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유리는 잠시 놀랐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전부 끌어모아 이 거래의 핵심을 뱉어냈다. 거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거래. 네, 유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 안이 축축했다. 이 돈을 빌려주시면 제가 가진 걸 드리겠습니다. 지훈은 팔짱을 끼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그의 눈빛이 조금 더 날카로워졌다. 그쪽이 가진 게 뭔데요? 내가 관심을 가질 만한 거라도 있나?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여기서부터는 돌아갈 수 없다. 유리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그녀의 눈의 눈물 대신 강한 결의가 어렸다. 처음 단어는 차마 문장으로 완성되지 못하고 공기 중에 흩어졌다. 하지만 그 의미를 못 알아들을 남자는 아니었다. 라운지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지훈은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유리를 샅샅이 훑어보았다.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필사적으로 자신을 지탱하려는 저 가녀린 어깨, 순수함과 절망이 뒤섞인 저 깊은 눈동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던지게 만든 처절한 상황까지.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다. 돈을 위해 무엇이든 하는 사람들,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 병 앞에서 나약해지는 사람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가장 순결한 것을 담보로.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혀오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것은 무모했고 어리석었으며 동시에 기묘한 방식으로 대담했다. 지훈의 삶은 언제나 통제와 계산 속에 있었다. 감정은 사치였고 타인과의 관계는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선우그룹의 사생아라는 꼬리표는 그를 일찍부터 철들게 했고 오직 실력만이 자신을 증명할 유일한 길이라 믿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는 미친 듯이 공부하고 수술하고 논문을 썼다. 그의 세상은 무균실처럼 깨끗하고 차가웠으며 예측 가능했다. 그런데 지금 이 19살 소녀가 그의 완벽한 세계에 돌멩이 하나를 던졌다. 예측 불가능하고 비합리적이며 지독하게 인간적인 돌멩이를. 그는 잠시 창밖의 야경으로 시선을 돌렸다. 수많은 불빛들이 도시를 수놓고 있었다. 저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절망과 욕망이 뒤엉켜 있을까. 그는 다시 유리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후회하지 않겠어요? 그의 질문은 경고에 가까웠다. 유리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저었다. 후회는 동생을 잃었을 때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 단호한 대답이 지훈의 마음속 무언가를 건드렸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지키고 싶은 것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과거의 자신을 어렴풋이 떠올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자신의 지갑에서 검은색 카드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병원 근처 선우호텔, 스위트룸 1901호. 1시간 뒤에 올라와요. 그 말만 남기고 그는 뒤돌아섰다. 유리는 테이블 위에 놓인 카드와 그의 넓은 등을 번갈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거래는 성립되었다. 동생을 살릴 수 있다는 안도감과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건넜다는 절망감이 동시에 그녀의 온몸을 덮쳐왔다. 유리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호텔로 향했지만 마음은 지옥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고 있었다. 새벽의 여명이 통유리창을 통해 스며들어와 최고급 스위트룸의 어둠을 부드럽게 밀어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든 시간. 방 안에는 두 사람의 희미한 숨소리만이 낯설게 떠다녔다. 한유리는 뻣뻣하게 굳은 몸을 일으켰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듯 욱신거렸고 그보다 더한 마음의 통증이 그녀를 짓눌렀다. 옆을 돌아보자. 강지훈은 미동도 없이 잠들어 있었다. 고요한 잠 속에서도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이지 않았다. 굳게 닫힌 입술과 미간에 희미하게 잡힌 주름은 그가 꿈속에서도 무언가와 싸우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유리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바닥에 닿는 발끝에 차가운 대리석의 감촉이 소름 끼치게 전해졌다. 어젯밤. 이 방에 들어설 때의 절망감이 다시금 목을 조여왔다. 그녀는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자신의 낡은 옷들을 주워들었다. 비싼 카펫과 고급 가구들 사이에서 그녀의 옷은 초라하고 이질적이었다. 마치 그녀 자신처럼 옷을 챙겨 입는 동안 그녀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울음은 사치였다. 슬픔에 잠길 권리조차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이것은 거래였다. 그녀는 동생의 목숨값을 치르기 위해 상품이 되었고 이제 그 역할은 끝났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사라져주면 되는 존재였다. 모든 준비를 마친 유리가 문손잡이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디 가죠? 잠결에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유리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강지훈은 어느새 잠에서 깨어나 침대의 상반신을 기댄 채 그녀를 보고 있었다. 어둠에 익숙해진 그의 눈은 새벽의 푸른빛을 받아 더욱 깊고 서늘하게 빛났다. 이제
끝났으니까요. 유리의 목소리는 거의 기어들어가는 수준이었다. 뭐가 끝났죠? 그가 되물었다. 마치 정말로 모른다는 듯한 순수한 질문이었다. 유리는 그 질문에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다. 지우는 그런 그녀를 잠시 말없이 응시했다. 그는 어젯밤 자신에게 모든 것을 내던졌던 이 작은 소녀를 떠올렸다. 절망 속에서도 부서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던 그 눈빛, 고통을 삼키며 입술을 깨물던 가녀린 모습. 그것은 그가 수술대 위에서 보았던 그 어떤 생명의 사투보다도 강렬하게 그의 뇌리에 각인되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가 이대로 사라지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앉아요. 그의 명령에 유리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거부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못해 침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소파 끝에 위태롭게 걸터 앉았다. 지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샤워 가운을 걸쳤다. 그의 군더더기 없는 몸과 움직임에는 한치의 낭비도 없었다. 그는 룸서비스로 커피 2잔과 간단한 아침 식사를 주문했다. 유리는 당황스러웠다. 이 상황은 그녀가 상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보다도 더 기묘하고 불편했다. 차라리 그가 경멸의 눈빛으로 돈을 던져주며 꺼지라고 말했다면 더 견디기 쉬웠을 것이다. 곧 호텔 직원이 음식을 가져다 놓았다. 따뜻한 커피 향이 어색한 침묵을 채웠다. 지우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입을 열었다. 병원비. 지금 바로 처리하죠.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노트북을 열고 빠르게 무언가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유리는 숨을 죽이고 그의 손가락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몇 번의 클릭 소리가 들리고 그는 노트북 화면을 그녀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선우대학병원의 결제 시스템 창이 떠 있었고 완납이라는 2글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것을 본 순간 유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지난 몇 달간 그녀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참았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지우는 대답 대신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새로운 이체 화면을 열고 계좌번호를 입력하라고 했다. 내 유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되물었다. 한유리 씨 개인 계좌 불러요. 왜죠? 병원비는 이미 앞으로 들어갈 돈도 있을 테고 보호자도 제대로 먹고 버텨야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의료적인 조언이기도 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무적이었지만 그 내용까지 무시할 수는 없었다. 유리가 망설이자 그는 재촉했다. 시간 없어요. 빨리. 유리는 거의 반사적으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불렀다. 지우는 익숙하게 숫자를 입력하고 이체 금액을 적는 칸에서 잠시 멈췄다. 그는 유리를 한번 쳐다본 뒤 그녀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액수를 입력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유리의 낡은 휴대폰으로 입금 알림 문자가 도착했다. 문자를 확인한 유리의 눈이 커졌다. 병원비를 해결하고도 남을.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그녀는 평생 만져보지 못할 만큼 큰 돈이었다. 이건 너무 많아요. 약속과 다릅니다. 저는 병원비만. 그녀는 당황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돈을 받는 순간 이 거래는 단순히 하룻밤의 대가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지우는 그런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 처음으로 감정이라 부를 만한 것이 스쳤다. 그것은 연민도, 동정도 아니었다. 오히려 예상 밖의 반응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에 가까웠다. 약속은 내가 정하는 겁니다. 그가 차갑게 말했다. 그 돈은 그냥 받는 게 좋을 거예요. 거절하면.
방금 결제한 병원비를 취소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유리는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방식은 잔인할 정도로 효율적이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큰 약점을 쥐고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다. 거대한 무력감이 그녀를 덮쳤다.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우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완전히 밝아온 도시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호기심이라고 해두죠.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모든 걸 걸고 덤비는 사람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졌거든. 그의 대답은 유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마치 체스판 위의 말을 내려다보는 플레이어 같았다. 그녀는 그저 그의 게임에 던져진 졸에 불과한 걸까?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그 공간에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의 무관심은 어떤 경멸보다도 더 비참하게 느껴졌다. 완벽하게 수트를 차려입은 그는 출근 준비를 마쳤다. 그는 문을 열고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유리를 돌아보았다. 그 돈 함부로 쓰지 마요. 그리고 동생 곁을 지켜요. 내가 주치의인 이상 함부로 쫓겨날 일은 없을 테니.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방을 나갔다. 텅 빈 스위트룸에 혼자 남은 유리는 한동안 멍하니 그가 사라진 문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지막 말은 위로였을까? 아니면 또 다른 종류의 족쇄였을까? 한참을 앉아있던 유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호텔을 빠져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화려한 호텔 로비와 분주한 아침의 거리는 어젯밤과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그녀 자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병원으로 돌아온 그녀는 곧장 원무과로 가지 않았다. 대신 동생이 있는 중환자실 앞으로 갔다. 유리창 너머로 유미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어제와 다른 마음으로 동생을 볼 수 있었다. 최소한 돈 때문에 동생의 치료가 중단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다시 한번 입금 내역을 확인했다. 그 숫자들은 현실감이 없었다. 그것은 그녀의 수치와 맞바꾼 대가였다. 하지만 동시에 동생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도 했다. 유리는 결심했다. 이 돈 절대 함부로 쓰지 않으리라. 그리고 강지훈이라는 남자,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든 더 이상 엮이지 않으리라. 이것으로 모든 것은 끝이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하지만 유리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낯설고 차가운 아침의 만남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운명의 시작이었음을, 그리고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머릿속에 한유리라는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호기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는 수술실의 그 어떤 복잡한 케이스보다도 이 소녀가 더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서 더 흥미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중독은 그렇게 예고 없이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훈이 남긴 돈은 한유리에게 잠시나마 숨 쉴 틈을 주었다. 병원비를 완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짓누르던 무게가 절반은 덜어진 기분이었다. 그녀는 다시 동생을 돌보는 일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물수건으로 유민의 얼굴과 팔다리를 정성껏 닦아주고 굳어버린 관절을 부드럽게 마사지했다. 의식이 없는 동생의 귓가에 학교에서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나 새로 나온 노래에 대해 속삭여주기도 했다. 언젠가 유민이 깨어났을 때 세상과 너무 오래 단절되어 있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였다. 그녀는 강지훈과의 일을 마음 깊숙한 곳, 누구도 열어볼 수 없는 상자에 넣어 굳게 잠가버렸다. 그것은
동생을 구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 남자가 보여준 기묘한 친절인지 변덕인지 모를 행동도, 그 차가운 눈빛 속에 숨겨져 있던 복잡한 감정도 모두 잊으려 애썼다. 그녀의 세상은 오직 이 작은 중환자실 병상 안에만 존재해야 했다. 그렇게 평온하지만 불안한 며칠이 흘렀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담당 간호사가 굳은 얼굴로 그녀를 찾아왔다. 한유리 보호자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간호사의 손에는 새로운 검사 및 약물 처방전이 들려 있었다. 유민군의 상태에 큰 차도가 없어서 의료진 회의 끝에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도입된 신약인데 뇌세포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희망적인 소식에 유리의 얼굴이 잠시 밝아졌다. 정말요? 그럼 이제 유민이가... 하지만 간호사의 다음 말이 그녀의 희망을 단번에 짓밟았다. 다만 아직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고가의 약물이라 비급여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약물 투여 전에 몇 가지 정밀 검사도 추가로 필요하고요. 간호사가 내민 예상 비용 청구서에 적힌 숫자는 유리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지난번 그녀를 절망에 빠뜨렸던 액수와 맞먹는, 어쩌면 그보다 더 큰 금액이었다. 이럴 수가... 이렇게 갑자기 유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다. 강지훈이 줬던 돈이 있었지만 이 터무니없는 비용을 감당하고 나면 다시 빈털터리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다시 갇힌 기분이었다. 병원장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케이스입니다. 어떻게든 치료를 성공시키려는 병원 측의 의지라고 생각해 주세요. 간호사는 사무적인 위로를 건네고는 자리를 떴다. 유리는 차가운 복도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다. 병원장의 특별한 관심, 그것은 오히려 덫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마치 그녀가 돈을 마련해 올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집요하게 그녀의 마지막 남은 것까지 짜내려 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자신의 연구실에서 한유민의 차트를 검토하고 있었다. 다음 수술 스케줄을 확인하던 중 그는 우연히 유민의 차트에 추가된 새로운 처방 내역을 발견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처방을 내린 의사는 재활의학과의 황 과장이었다. 그는 병원장인 이태준의 신복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지훈의 날카로운 눈이 처방된 약물의 이름과 검사 항목들을 훑었다. 그의 머릿속에 저장된 방대한 의학 데이터가 빠르게 돌아갔다. 이 약물, 뉴로알파, 분명 최근 학회에서 발표된 신약이었지만 아직 임상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유민처럼 외상성 뇌 손상 환자에게는 극심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약물을, 그것도 엄청난 고가로 처방했다고 이것은 치료가 아니었다. 명백한 과잉 진료이자 환자를 상대로 한 돈벌이 수작이었다.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처음에는 그저 병원의 흔한 수익 창출 행태라고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처방을 내린 것이 이태준 병원장의 수족인 황 과장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유리라는 개인을 겨냥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연구실에 틀어박혀 한유민의 모든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사고 당일의 응급기록, 초기 진단 영상, 수술 기록지, 그리고 간호사들이 시간대별로 작성한 간호 일지까지. 그는 외과 의사로서의 본능과 천재적인 분석력으로 먼지 쌓인 기록들 속에서 진실의 파편을 찾으려 했다. 그의 눈은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않았다. 그는 몇 시간 동안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대부분의 기록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그러다 그의 손가락이 멈췄다. 수술 당일, 수술에 사용된 의료 장비 목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이다. 유민의 수술에는 최첨단 뇌수술용 내비게이션 시스템 NS7이 사용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기억했다. 그날 NS7은 정기 점검 때문에 다른 수술실에서 사용 중이었다. 자신의 수술과 시간이 겹쳐 그는 구형 모델인 NS5를 사용해야만 했다. 그렇다면 유민의 수술에는 어떤 장비가 쓰였을까? 만약 기록이 조작된 것이라면 왜 지우는 병원 내부 전산망에 깊숙이 접속했다.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접근이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마침내 그날의 의료 장비 사용 로그 원본 파일을 찾아냈다. 그리고 거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유민의 수술 기록에는 NS 세안이 사용되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로그 기록에는 구형인 NSAF가 사용된 것으로 나와 있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그 NSAF 장비가 유민의 수술 직전에 치명적 오류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폐기 처분될 예정이었다는 유지보수팀의 보고서였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누군가 폐기 직전의 장비를 사용해 수술을 강행했고 사고가 터지자 최신 장비를 사용한 것처럼 기록을 조작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기 위해 보호자인 한유리에게 감당 못할 병원비를 계속 청구하며 그녀를 압박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일의 정점에는 병원장 이태준이 있을 것이 분명했다. 비용 절감을 위해 낡은 장비를 무리하게 사용하다 벌어진 전형적인 인재 아래는 차이였다. 지우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묻었다. 차가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이것은 단순히 의료 과실의 문제가 아니었다. 한 소년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의 가족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명백한 범죄였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한유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절망 속에서도 꺾이지 않던 그 눈빛,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서라도 동생을 지키려 했던 그 처절함. 그녀는 이 거대한 음모의 가장 연약한 피해자였다. 그 순간 지우는 깨달았다. 자신이 이 사건에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단지 의사로서의 양심이나 정의감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유리라는 존재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녀의 슬픔에 분노하고 있었다. 그의 무균실 같던 삶에 그녀가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침투해 들어온 것이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지만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다음 날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출근했다. 그는 중환자실이 있는 층을 지날 때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늦췄다. 유리창 너머로 한유리가 보였다. 그녀는 동생의 침대 옆 작은 간이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밤새 동생 곁을 지킨 모양이었다. 피곤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은 성스러운 기사처럼 보였다. 그 모습을 본 지훈의 심장이 작게 내려앉았다. 그는 그녀가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이태준의 교활한 그물에 함께 걸려들 뿐이었다. 그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자신의 연구실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은 이제 복잡한 수술 계획만큼이나 정교한 계획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이태준의 가면을 벗기고 진실을 밝혀내며 그리고 저 작은 소녀를 저 거대한 아기로부터 구해낼 계획. 그의 차가운 눈에 그 어떤 수술을 앞두었을 때보다도 뜨거운 결의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한유리에 대한 그의 기묘한 중독은 이제 위험한 사명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선우대학병원 병원장실은 그의 권력과 야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도시 정형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통유리창, 고가의 마호가니 책상,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저명 인사들과 찍은 사진들. 이태준 병원장은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묻은 채 방금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매끄러운 이마에 희미한 주름이 잡혔다. 보고서는 2가지 내용을 담고 있었다. 첫째, 중환자실에 한유민이라는 환자의 밀린 병원비 전액이 하룻밤 사이에 완납되었다는 것. 둘째, 재활의학과 황 과장이 올린 보고로 신경외과 강지훈 교수가 한유민의 새로운 치료 계획에 대해 이례적인 질문을 몇 차례 해왔다는 것. 이태준은 2 보고서를 나란히 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언뜻 보기엔 별개의 사안이었지만 그의 노련한 감각은 2 사건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한유민, 그의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는 이름이었다. 폐기 직전에 의료 장비로 수술을 강행했던. 그래서 결코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될 자신의 치부. 그는 보호자인 한유리가 돈 한 푼 없는 구아소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거액의 병원비를 해결했단 말인가. 그리고 강지훈, 병원 내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 선우그룹 회장의 사생활하는 배경을 차치하더라도 그의 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것이었다. 이태준은 그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공을 들여왔지만 강지훈은 언제나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그에게 곁을 주지 않았다. 그런 그가 왜 하필 지금 한유민의 일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 불길한 예감이 이태준의 등골을 스쳤다. 그는 강지훈을 떠봐야겠다고 결심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뱀처럼 교활하게. 그의 의도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목을 조를 기회를 엿봐야 했다. 이태준은 인터폰을 들어 비서에게 지시했다. 신경외과 강지훈 교수, 지금 바로 내 방으로 오라고 하게. 차기 뇌의학연구소 프로젝트 건으로 논의할 게 있다고 전해. 얼마 지나지 않아 노크 소리와 함께 강지훈이 병원 장실로 들어섰다. 그는 의사 가운을 입은 채였고 그에게서는 언제나처럼 냉철한 프로의 기운이 풍겼다. 부르셨습니까? 병원장님. 이태준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았다. 아, 강 교수. 바쁜데 시간 내줘서 고맙네. 이리 와서 앉게. 그는 최고급 원두로 내린 커피를 직접 따라주며 친근함을 과시했다. 지훈은 말없이 그가 따라주는 커피를 받아들었다. 2 사람 사이에는 잠시 탐색전과 같은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이태준이었다. 그는 연구소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몇 마디 나누며 분위기를 풀었다. 지훈은 필요한 대답만 간결하게 할 뿐 조금도 속을 내비치지 않았다. 서른이 길다고 느낀 이태준은 마침내 본론을 꺼냈다. 그런데 강 교수, 그는 마치 방금 생각났다는 듯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다. 자네가 주치의를 맡고 있는 한유민 환자 말일세. 참 안타까운 케이스야. 어린 나이에 우리 병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차도가 더뎌서 나도 마음이 무겁네. 지훈의 눈빛이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환자의 예후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고 말고 이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듣자 하니 강 교수가 그 환자에게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더군. 물론 주치의로서 당연한 일이겠지만 때로는 의사에게 과도한 감정이입은 독이 될 수 있다네. 특히 보호자의 상황이 어려울 경우에는 더욱 그렇지.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더 이상 그 일에 감정적으로 엮이지 말라는, 선을 넘지 말라는 압박이었다. 지훈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찻잔과 받침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다. 저는
의사로서 환자의 치료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치료 과정에는 환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의료 행위를 검토하고 감독할 책임 또한 포함됩니다. 설령 그것이 다른 과에서 내린 처방이라 할지라도요. 그의 대답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그는 이태준의 경고를 정면으로 받아치며 자신이 황 과장의 처방에 의문을 가지고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냈다. 이태준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는 지훈의 태도에 그는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관리하며 다시 웃어 보였다. 역시 강 교수야. 그 책임감과 사명감. 내가 높이 산다네. 하지만 가끔은 큰 그림을 보는 지혜도 필요하지. 병원이라는 조직은 수많은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곳이니까 한두 개의 톱니바퀴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놓칠 수 있거든. 자네처럼 뛰어난 인재가 사소한 일에 발목 잡히는 걸 나는 원치 않네. 사소한 일이라는 단어에 지훈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한 소년의 인생이 걸린 문제를 그는 사소한 일로 치부하고 있었다. 지훈은 더 이상 그와 말을 섞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조언 감사합니다. 병원장님. 그럼 진료가 있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는 병원 장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이태준의 얼굴에서 인자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불안으로 흉하게 일그러졌다. 어린 놈이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강지훈은 단순한 위협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명백한 적이 되었다. 이태준은 이대로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지훈을 직접 건드릴 수 없다면 그의 약점을 공격해야 했다. 그리고 지금 강지훈의 약점은 명확했다. 바로 한율이었다. 이태준은 즉시 원무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유민 환자 말이야. 당장 보호자에게 연락해서 중환자실 병상이 부족하니 내일까지 VIP 1인실로 옮기라고 하게. 물론 비용은 지금보다 3배 비쌀 거야. 만약 응하지 않으면 규정대로 일반 병동으로 옮겨. 그 뒤에 벌어지는 일은 병원 책임이 아니고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짓이었다. 일반 병동에서는 중환자에게 필요한 24시간 집중 케어가 불가능했다. 한유리가 돈을 내든 내지 않든 그녀를 병원에서 쫓아내려는 잔인하고 계산된 함정이었다. 얼마 후 유리는 원무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다. 그녀의 세상이 다시 무너져 내렸다. 강지훈이 준 돈의 대부분을 VIP 병실료로 지불해야 할 판이었다.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그 돈이 떨어지고 나면 결국 동생과 함께 길거리로 나앉아야 할 운명이었다. 병원은 거대한 괴물처럼 그녀의 숨통을 점점 더 조여오고 있었다. 유리는 절망감에 휩싸여 복도에 주저앉았다. 눈앞이 캄캄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강지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 하지만 무슨 자격으로. 그와의 관계는 이미 끝났다. 다시 그를 찾아가는 것은 그에게 더 깊은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혼자 해결해야 했다. 어떻게든. 한편 강지훈은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와 이태준과의 대화를 복귀했다. 이태준의 경고는 오히려 그의 확신의 불을 지폈다. 그는 이제 이태준이 범인이라는 것을 100% 확신했다. 그리고 그가 분명 자신에게 방역을 해올 것이라 예상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게 협력하고 있는 수간호사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다. 병원 측이 한유민을 VIP 병실로 옮기라며 한유리를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역시 이렇게 나오는군. 지훈의 입가에 냉소가 걸렸다. 자신의 경고를 무시하자마자 가장 비겁하고 추악한 방식으로 약자를 공격하는 이태준의 방식에 그는 역겨움을 느꼈다.
그리고 한유리가 지금 얼마나 큰 공포와 절망에 빠져 있을지 생각하자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그는 더 이상 뒤에서 조용히 움직일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태준이 전쟁을 선포한 이상 자신도 전면전에 나서야 했다.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지킬 수 없다. 그녀를 자신의 가장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들여와야 했다. 지우는 수화기를 들었다. 그가 전화를 건 곳은 병원 법무팀이나 언론사가 아니었다. 그가 가진 가장 강력하고 은밀한 카드, 선우그룹 회장의 비서실이었다. 아버지라는 존재를 평생 부정하며 살아왔지만 지금은 그의 힘이 필요했다. 나 강지훈인데 실장님 좀 바꿔주세요. 아버님께는 비밀로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전화를 끄는 지훈의 눈은 차가운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사냥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덫을 놓을 시간이었다. 이태준이라는 교활한 늙은 뱀을 잡을,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을. 원무과 직원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보호자님, 결정하셨습니까? 오늘 오후 6시까지 VIP 병실로 옮기시지 않으면 저희는 규정대로 한유민 환자를 일반 병동으로 이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선 직원은 그저 앵무새처럼 규정을 읊조릴 뿐이었지만 그 뒤에는 이태준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한유리는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아 항변했다. 동생은 아직 집중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일반 병동으로 옮기는 건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발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안 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실랑이가 이어지던 그때였다. 그들의 대화 속으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내 환자, 누가 함부로 옮긴다고 했지. 유리와 원무가 직원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복도 저편에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수술을 막 마치고 온 듯 푸른 수술복 차림이었다. 평소보다 더 날카롭고 서늘한 기운이 그에게서 뿜어져 나왔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유리의 앞을 막아서듯 섰다. 그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유리는 거대한 방패 뒤에 선 듯한 안정감을 느꼈다. 원무과 직원은 병원의 실세인 강지훈의 등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 강 교수님. 이건 병원장님의 지시사항이라. 지훈은 직원의 말을 가볍게 무시했다. 그는 싸늘한 시선으로 직원을 쏘아보며 말했다. 한유민 환자는 지금 당장 병실을 옮긴다. VIP 병실이 아니라 21층 스카이 병동 비퓨 VIP 스위트룸으로. 그의 말에 원무가 직원뿐만 아니라 유리의 눈도 커졌다. 21층 스카이 병동은 선우그룹의 총수 일가나 국회의원급의 초특급 인사들만 사용하는 병원 내에서도 전설처럼 여겨지는 곳이었다. 하루 입원비만 해도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었다. 직원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우물쭈물했다. 네, 하지만 그곳은 절차가, 모든 비용과 책임은 내가 진다. 지금 당장 이송 준비해. 그리고 다시는 내 환자와 보호자에게 접근하지 마. 이건 경고가 아니라 명령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의 뒤에는 선우그룹이라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후광이 비치고 있었다. 원무과 직원은 겁에 질린 얼굴로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는 도망치듯 사라졌다. 복대는 유일하게 지훈과 유리만이 남았다. 유리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교수님, 방금 그건 따라와요. 지훈은 그 말만 남기고 앞서 걸었다. 유리는 홀린 듯 그의 뒤를 따랐다. 잠시 후 이송팀이 도착해 유민을 조심스럽게 새로운 병실로 옮겼다. 유리가 도착한 이체펠룰 1호실은 병실이라기보다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가까웠다. 최첨단 의료 장비가
완벽하게 갖춰진 환자 공간과 보호자를 위한 별도의 침실과 거실, 작은 주방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유리는 어안이 벙벙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태준의 폭풍우를 피하게 해준 이 안전한 항구는 동시에 그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의 무게를 느끼게 했다. 어째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이 은혜를 갚을 능력이 없어요. 지우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치료의 연장선상일 뿐. 그는 유리에게 등을 보인 채 말했다. 이태준 병원장이 환자의 치료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환자를 내 통제해 두는 것. 그러니 쓸데없는 생각 말고 동생 돌보는 데만 집중해요. 그는 모든 것을 치료와 환자라는 명분으로 포장했다. 그녀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자신과 그녀 사이에 불필요한 감정의 선이 그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계산된 차가움이었다. 하지만 그 차가움 뒤에 숨겨진 뜨거운 배려를 유리는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지훈의 보호는 더욱 노골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했다. 그는 유리가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을 본 이후 병원 최고 영양사가 짠 특별 식단을 하루 3번 그녀의 방으로 배달시켰다. 보호자가 영양실조에 걸리면 환자 케어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것이 그의 이유였다. 어느 날 저녁에는 아무 말 없이 쇼핑백 몇 개를 건넸다. 안에는 편안한 실내복과 기본적인 외출복, 그리고 새 신발이 들어있었다. 유리가 황급히 거절하려 하자 그는 무심하게 말했다. 병원 내 감염 관리를 위해 보호자의 의복 청결은 필수입니다. 낡은 옷은 버리도록 해요. 심지어 그는 하루 몇 시간씩 유민을 돌봐줄 전문 간병인까지 고용했다. 유리가 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수면 부족은 보호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이는 환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이처럼 철저하게 의학적인 명분이 따라붙었다. 그의 이런 방식은 유리가 그의 도움을 거절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녀는 마치 공주처럼 완벽한 보살핌을 받았지만 그 보살핌은 언제나 차가운 의학 용어로 포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차가운 포장지 속에서 유리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슬아슬한 절벽 끝에 서 있던 그녀의 발밑에 그가 단단한 땅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강요된 동거와도 같은 생활 속에서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낮에는 그는 의사, 그녀는 보호자였지만 모두가 잠든 병원의 깊은 밤이 찾아오면 그들은 다른 모습으로 마주했다. 어느 늦은 밤, 지우는 복잡한 수술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2차 말빌기로실을 찾았다. 거실 소파는 유리가 잠들지 않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위해 따뜻한 한 차를 내밀었다. 고생하셨어요. 그녀의 작은 한마디에 지우는 온몸의 피로가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눈을 감았다. 동생은 좀 어때요? 오늘은 손가락이 아주 조금 움직인 것 같았어요. 제 착각일지도 모르지만요. 유리의 목소리에 희미한 희망이 묻어났다.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유리였다. 교수님은 왜 의사가 되셨어요?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이었다. 평소에 그라면 차갑게 무시했을 질문. 하지만 오늘 밤 그는 왠지 대답을 해주고 싶었다. 그는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 듯 먼 곳을 바라보았다.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지키지 못했거든. 의학이. 내 실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결심했지. 다시는 내 손안에서 소중한 걸 놓치지 않겠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배어 있었다. 유리는 그의 마음속에 자신만큼이나 깊은 상처가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돌아가신 부모님 이야기, 그리고 하나뿐인 동생 유민과의 행복했던 추억들. 그녀의 이야기는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삶에 대한 애정과 따뜻함이 가득했다. 지우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그는 자신이 잊고 살았던 세상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다. 그의 세상은 언제나 차가운 수술실과 냉정한 데이터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들려주는 세상은 작고 따뜻하고 소중한 것들로 반짝였다. 그날 이후 그들의 밤은 종종 그런 대화로 채워졌다.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고 서로의 과거를 이해하게 되면서 그들은 더 이상 채권자와 채무자 혹은 의사와 보호자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거대한 세상 속에서 서로의 유일한 편이 되어주고 있었다. 유리는 지훈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상처를 보았고, 지훈은 유리의 연약한 외면 속에 감춰진 강인한 영혼을 발견했다. 어느 새벽, 지훈은 응급콜을 받고 병원에 나왔다가 습관처럼 하이플리치 1호실로 향했다. 그는 병실 문을 조용히 열었다. 유리는 동생의 침대 옆 의자에 앉은 채 침대 난간에 머리를 기대고 불편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손은 잠든 와중에도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지우는 소리 없이 다가가 자신의 가운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새근새근 잠든 그녀의 얼굴은 고단해 보였지만 어딘가 평화로워 보였다. 그는 잠시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그 다음에는 의사로서의 책임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감정이 그 모든 것을 넘어섰음을 인정해야 했다. 이 소녀를 지키고 싶다. 그녀가 짊어진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고 그녀가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주고 싶다. 그것은 중독이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의 흑백 같던 세상에 들어온 유일한 색깔이었다. 이태준의 공격은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지우는 조용히 병실을 나오며 결심했다. 이제 단순히 방어만 할 때가 아니었다. 방역을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다. 강지우는 이태준과의 전쟁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이태준은 수십 년간 병원 내에 자신의 왕국을 건설해 온 노련한 뱀이었다. 섣불리 증거를 들이밀었다가는 그가 쳐놓은 교활한 덫에 걸려 역으로 당할 것이 뻔했다. 완벽하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다. 병원 내부의 지리에 족하고 이태준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정의감이 투철한 조력자가 필요했다. 그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오선영 수간호사. 그녀는 선우대학병원의 살아있는 역사나 다름없는 인물이었다. 강지훈이 레지던트 시절부터 그를 지켜봐 왔으며 그의 실력과 차가운 원칙 뒤에 숨겨진 따뜻함을 유일하게 알아봐주는 사람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그녀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으로 이태준이 병원장으로 부임한 이후 병원이 점점 상업적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해 공공연히 불만을 표해왔다. 지훈은 늦은 밤, 인적이 끊긴 시간에 맞춰 수간호사실을 찾았다. 야간 근무를 확인하던 오선영은 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랐지만 이내 그의 굳은 표정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무슨 일이야? 강 교수. 이 시간에 지우는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췄다. 오,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병원의 명예가. 그리고 한 아이의 인생이 걸린 일입니다. 그는 자신이 알아낸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한유민의 수술에 폐기 직전에 의료 장비가 사용된 정황, 조작된 수술 기록, 그리고 한유리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압박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오선영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그럴 줄 알았어. 이태준, 그 인간이 언젠가 큰 사고를 칠 줄 알았다고. 그녀는 분노를 사기며 말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면 되지. 원본 기록이 필요합니다. 전산 기록은 이미 조작되었을 테니 지하 자료 보관실에 있는 수기 기록 원본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한유민 환자의 수술 당일. 모든 수술실의 장비 사용 대장과 의료 장비 구매 및 유지 보수 관련 서류 원본이요. 선생님의 권한이 아니면 접근조차 불가능한 곳입니다. 오선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위험한 일이었다. 이태준에게 발각되기라도 하면 수십 년간 몸담아온 병원에서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어린 소년과 그 곁을 필사적으로 지키는 어린 소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눈앞에 선 병원의 유일한 희망과도 같은 젊은 의사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았다. 알았어. 내가 돕지.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오늘 밤 자정, 지하 3층 중앙기록실 B구역에서 만나. 순찰돌 시간 피해서 문 열어놓을 테니 그날 밤 두 사람은 약속된 장소에서 다시 만났다. 지하 기록실은 병원에 잊힌 과거처럼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수많은 서류 더미가 빛바랜 차에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오선영이 건네준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두 사람은 수년 전의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다. 수많은 환자의 기록과 행정 서류들 속에서 그들은 한유민의 사고와 관련된 단서를 찾아 헤맸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지쳐갈 무렵 오선영이 낮은 탄성을 질렀다. 찾았어. 그녀가 찾아낸 것은 의료장비 구매 품위서 묶음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문제의 내비게이션 시스템 NS5에 대한 서류를 발견했다. 서류철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의료기기 업체 측에서 NS5의 특정 부품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어 리콜을 권고한다는 공문. 그리고 병원 자체 의료기술팀에서 해당 장비에 즉각적인 폐기를 요청하는 보고서가 연달아 첨부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그 모든 보고서의 가장 마지막 장에 이태준의 자필 사인이 들어간 결제 서류가 붙어 있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신규 장비 도입 전까지 비용 절감을 위해 현 장비 계속 사용, 모든 책임은 병원이 진다. 이런 미친놈. 지훈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욕설이 터져 나왔다. 이것은 과실이 아니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그들은 이어서 그날의 수술실 장비 사용 대장 원본도 찾아냈다. 디지털 기록과는 달리 그곳에는 한유민의 수술에 NS5가 사용되었다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조작의 증거까지 완벽했다. 이 서류들만 있으면 이태준의 가면을 벗겨낼 수 있었다. 한편 같은 시각 251 감이로실에서는 다른 종류의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강지훈의 배려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일어난 유리는 동생의 곁을 지키며 그가 입고 있던 낡은 옷가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사고 당일 유민이 입고 있던 옷이었다. 차마 버릴 수가 없어 깨끗하게 세탁해 보관하고 있던 것이었다. 유리는 유민이 가장 좋아했던 축구팀 로고가 그려진 티셔츠를 집어들었다. 그런데 옷을 개키던 그녀의 코끝에 희미하지만 기묘한 냄새가 스쳤다. 세탁을 몇 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옷깃 한쪽에 아주 옅게 남아있는 무언가 타는 듯한 화학 약품 냄새. 그 냄새는 유리의 뇌리에 잠들어 있던 기억의 파편을 강렬하게 흔들었다. 삐버. 사고 당일 수술실 앞 복도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결과를 기다리던 순간 수술실 문이 갑자기 열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기술팀 직원이 무언가 기계장치를 들고 황급히 뛰쳐나왔다.
그는 너무 서두른 나머지 복도에 서 있던 유리의 어깨를 세게 치고 지나갔다. 그때 그의 손에 들려있던 기계에서 희미한 연기와 함께 스파크가 튀는 것을 유리는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지금 티셔츠에서 나는 것과 똑같은 아찔하고 매캐한 화학약품 냄새가 그녀의 코를 찔렀다. 그때는 동생 걱정에 경황이 없어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기억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왜 수술 중에 기술팀 직원이 연기나는 기계를 들고 뛰쳐나왔을까? 왜 그 기계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났을까? 유리는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강한 직감이 들었다. 그 이상한 냄새, 황급히 뛰쳐나가던 직원의 당황한 얼굴, 스파크가 튀던 기계, 그것은 동생의 사고와 분명 관련이 있을 것이었다. 티셔츠에 희미하게 남은 이 냄새가 바로 그 증거였다. 그녀는 티셔츠를 소중하게 감싸 쥐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강지훈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러면 이 기억의 조각이 가진 의미를 알아줄 것이다. 지하 기록실의 차가운 어둠 속에서 강지훈과 오선영은 이태준의 범죄를 증명할 서류 더미를 손에 쥔 채 서 있었다. 그리고 도시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병원 최고층의 밝은 병실에서 한유리는 잊혔던 기억의 조각과 그 유일한 물리적 증거인 티셔츠를 손에 들고 있었다. 서로 다른 장소에서 시작된 두 개의 진실이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강물처럼 합쳐지기 직전이었다. 이태준을 향한 방역의 서막이 그렇게 조용하지만 뜨겁게 오르고 있었다. 강지훈은 먼지 묻은 서류 봉투를 품에 안고 이치빌쿨 1호실로 돌아왔다. 그의 심장은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결의로 복잡하게 뒤엉켜 뛰고 있었다. 이제 이태준의 목을 겨눌 칼은 손에 쥐었다. 하지만 어떻게, 어느 시점에 휘둘러야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을지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체스판처럼 돌아가고 있었다. 그가 스위트룸의 거실로 들어섰을 때 소파에 앉아 초조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던 한유리가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평소와 달랐다. 단순한 불안이나 슬픔이 아니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발견한 사람 특유의 날카로운 총기와 긴박함이 서려 있었다. 교수님, 유리는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다급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품에 안고 있던 티셔츠를 그에게 내밀며 사고 당일의 기억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연기가 피어오르던 기계, 당황해서 뛰쳐나가던 기술팀 직원의 얼굴, 자신의 어깨를 스치며 남겼던 매캐한 화학약품 냄새까지. 그녀의 설명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선명하고 또렷했다. 지우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이야기에 집중했다. 처음에는 그저 환자 보호자가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의 일종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의 눈빛은 경이로움으로 변해갔다. 유리가 묘사하는 모든 정황은 그가 찾아낸 서류상의 진실과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마침내 유리가 티셔츠에 희미하게 남은 냄새를 맡아보라고 내밀었을 때 지우는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제자리를 찾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그와 오선영이 찾아낸 서류들은 이태준이 무엇을 했는지 결함 있는 장비 사용을 지시, 그리고 왜 했는지 비용 절감을 증명하는 완벽한 뼈대였다. 하지만 한유리의 기억은 그 뼈대 위에 어떻게 사고가 일어났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살과 피를 입혀주었다. 연기가 피어오르던 기계는 NS5의 오작동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정황이었고, 기술팀 직원의 도주는 사고 직후에 즉각적인 은폐 시도를 의미했다. 그리고 이 티셔츠의 남은 냄새는 그 모든 기억이 단순한 착각이 아님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법의학적 증거였다. 한유리 씨.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경외감이 담긴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당신이 이 싸움에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군. 그는 자신이 가져온 서류 봉투를 거실 테이블 위에 쏟아냈다. 그리고 이태준의 사인이 담긴 결제 서류를 그녀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이게 내가 찾아낸 겁니다. 병원장이 폐기 직전에 장비를 사용하라고 직접 지시한 증거죠. 그리고 이건 수술 기록을 조작했다는 증거고요. 유리는 서류의 내용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태준의 이름 옆에 찍힌 선명한 사인만은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토록 인자한 미소 뒤에 동생의 인생을 망가뜨린 악마의 얼굴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려왔다. 이제 모든 진실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다. 강지훈의 냉철한 분석력과 한유리의 예리한 기억력이 만나 이태준의 범죄를 완벽하게 재구성해낸 것이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했다. 더 이상 그는 일방적인 보호자, 그녀는 수동적인 피보호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공동의 적을 앞에 둔 동등한 파트너이자 동지였다. 수치스러운 거래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첫 만남은 이제 거대한 불의에 맞서기 위한 운명적인 만남으로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유리가 결연한 눈빛으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만이 가득했다. 전략이 필요해요. 지우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태준은 언론과 법조계에까지 손이 닿아 있는 인물입니다. 섣불리 경찰에 증거를 넘겼다가는 그가 손을 써서 모든 걸 덮어버리고 우리를 무고죄로 역공격할 가능성이 커요. 그럼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방법은 있습니다. 지훈의 눈이 빛났다. 그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빠져나갈 수 없는 무대, 모든 것이 공개되고 누구도 그의 편을 들어줄 수 없는 곳에서 이 모든 걸 터뜨려야 합니다. 바로 그때 약속이라도 한 듯 오선영 수간호사가 조용히 병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지훈의 연락을 받고 온 것이었다. 이로써 이태준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은 연대가 완성되었다. 세 사람은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아 본격적인 작전 회의에 들어갔다. 지훈이 판을 짜면 병원 내부 사정에 정통한 오선영이 현실적인 조언을 보탰고 사건의 핵심 증인인 유리가 그 계획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오선영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분기별 이사회 보고가 있어. 이태준이 지난 분기 실적을 자랑하며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 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지. 선우그룹 본사에서도 임원들이 참석할 거야. 지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바로 거깁니다. 가장 화려한 파티가, 가장 처참한 장례식이 될 무대. 그들의 계획은 대담하고 치밀했다. 이사회 당일 이태준이 자신의 업적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순간을 노려 회의장에 난입한다. 그리고 모든 이사들 앞에서 조작된 기록과 원본 기록을 비교해 제시하고 이태준의 사인이 담긴 서류를 공개한다. 마지막으로 한유리가 증인으로 나서 사고 당일의 기억을 생생하게 증언하며 증거물로 티셔츠를 제출한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습 공격으로 이태준에게 방역의 여지조차 주지 않고 단번에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계획을 세우는 동안 지우는 문득 맞은편에 앉은 유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복잡한 이야기를 놀라운 집중력으로 따라오고 있었고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그는 새삼 그녀의 강인함에 감탄했다. 그녀는 그저 지켜줘야 할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함께 싸울 수 있는 믿음직한 전사였다. 회의가 끝나고 오선영이 돌아간 뒤 거실에는 다시 두 사람만 남았다. 팽팽했던 긴장감이 가라앉자 묵직한 피로감이 몰려왔다.
무섭지 않아요. 지훈이 조용히 물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끔찍했던 날을 다시 증언해야 하는 일인데 유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이내 지훈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했다. 무서워요. 하지만 동생을 저렇게 만든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이 더 커요.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녀는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교수님을 믿어요. 교수님이 절 도와주셔서가 아니라 저를 믿어주셨으니까요. 그 말은 지훈의 심장 가장 깊은 곳을 울렸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이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신뢰와 용기를 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주었다. 그녀의 손은 작고 가냘팠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힘이 담겨 있었다. 나도 당신을 믿어요, 한유리 씨. 이제 그들은 전투를 앞둔 동지로서 서로의 손을 마주 잡고 있었다. 거실 창밖으로 서서히 동이 트고 있었다. 길고 어두운 밤이 지나고 마침내 진실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이사회가 열릴 월요일까지 남은 시간은 사흘. 그들은 마지막 결전을 위해 각자의 칼을 조용히 갈기 시작했다. 디데이까지 남은 시간은 사흘. 강지훈과 한유리 그리고 오선영은 각자의 위치에서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이사회를 위한 증거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며 공격의 칼날을 다듬었고 유리는 그날의 기억을 몇 번이고 되새기며 증언을 준비했다. 오선영은 이사회 당일 그들이 회의장에 무사히 진입할 수 있도록 동선을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료 몇몇에게 은밀히 도움을 요청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세 사람의 마음은 공동의 목표를 향한 뜨거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을 불안하게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 이태준은 노련한 사냥꾼이었다. 그는 자신의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공기의 흐름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강지훈이 갑자기 한유민의 일에 대한 질문을 멈춘 것, 평소 불만이 많던 오선영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진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절망에 빠져 있어야 할 한유리가 강지훈의 비호 아래 최고급 병실에서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그의 의심을 증폭시켰다. 놈들이 무언가 꾸미고 있다. 그는 직감했다. 이대로 이사회까지 시간을 줄 수는 없었다. 그는 선제 공격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먼저 강지훈의 손발을 묶어 무력화시키고 그가 보호하는 한유리를 병원에서 완전히 쫓아내야 했다. 이태준은 자신의 충직한 신복 중 하나인 감찰실장을 조용히 불렀다. 강지훈 교수의 과거 수술 기록 전부 다시 검토해 사소한 실수라도 좋으니 어떻게든 흠집을 잡아내. 의료 과실로 엮을 수만 있다면 뭐든 좋아. 감찰실장은 그의 의도를 즉시 파악하고 발빠르게 움직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완벽한 먹잇감을 찾아내 이태준에게 보고했다. 석 달 전 강지훈이 집도했던 뇌종양 수술이었다. 환자는 고난도의 수술 끝에 성공적으로 종양을 제거했지만 수술 후 일시적인 합병증으로 고생하다가 겨우 회복한 케이스였다. 이태준은 환자 가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아들을 찾아내 거액의 보상금을 미끼로 접근했다. 강지훈 교수의 명백한 실수로 당신의 아버지가 평생 장애를 안고 살 뻔했다. 병원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보상할 테니 의료 소송을 제기하라. 돈에 눈이 먼 아들은 이태준의 제안을 덥석 물었다. 완벽하게 조작된 진료 기록과 거짓 진술서가 준비되었다. 이사회 하루 전날인 일요일 오후 병원 윤리위원회가 긴급 소집되었다. 안건은 신경외과 강지훈 교수의 중대 의료 과실 혐의. 강지훈은 회의 소집 통보를 받자마자
이것이 이태준의 함정임을 직감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군. 그는 유리가 불안해할까봐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걱정 말아요. 그냥 형식적인 조사일 뿐이니까 금방 다녀올게요. 하지만 윤리위원회 회의실에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자신이 거대한 덫에 갇혔음을 깨달았다. 위원장은 이태준의 사람이었고 다른 위원들 역시 그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강지훈에게 해명의 기회조차 제대로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작된 증거들을 들이밀며 그를 몰아붙였다. 이것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 어떻게든 그에게 족쇄를 채워 내일 열릴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시간 끌기용 인민재판이었다. 그리고 이태준의 공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강지훈이 윤리위원회에 발이 묶여있는 바로 그 시각, 그는 한유리를 향해 두 번째 칼날을 휘둘렀다. 병원 보안팀 직원 여러 명이 이최팔 미로실을 급습했다. 그들의 손에는 병원장 직인이 찍힌 강제퇴원 명령서가 들려 있었다. 한유민 환자의 주치의인 강지훈 교수가 중대한 의료과실 혐의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규정상.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해당 의사의 환자에 대한 모든 특별 처우는 정지됩니다. 따라서 오늘부로 한유민 환자는 퇴원 조치되니 즉시 짐을 싸서 병원을 나가주십시오. 보안팀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유리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사전에 계획된 완벽한 연계 공격이었다. 강지훈이 없는 틈을 타 자신과 동생을 무방비 상태에서 병원 밖으로 내쫓으려는 비열한 수작이었다. 안 돼요. 내 동생은 지금 여기서 나가면 죽어요. 절대 안 됩니다. 유리는 필사적으로 병실 문을 막아섰다. 작은 체구였지만 동생을 지키려는 그녀의 의지는 거인처럼 단단했다. 하지만 건장한 보안팀 직원들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들이 유리를 강제로 밀치고 병실 안으로 들어오려던 순간이었다.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벼락 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오선영 수간호사가 다른 간호사 여러 명과 함께 복도에 나타났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분노에 찬 눈으로 보안팀을 노려보았다. 여긴 스카이 병동이야. 당신들 관할 구역이 아니라고. 그리고 주치의의 직접적인 허가 없이는 그 누구도 환자에게 손댈 수 없어. 이건 병원법에도 명시된 사항이야. 하지만 이건 병원장님의 명령입니다. 병원장이 법 위에 있나. 오선영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와 다른 간호사들은 유리의 앞을 막아서며 인간 방패를 만들었다. 이 환자를 옮기고 싶으면 강지훈 교수 직접 데려와. 그전까지는 여기서 한 발짝도 못 움직여. 순식간에 병실 앞은 팽팽한 대치 상황에 놓였다. 오선영과 간호사들의 용감한 저항 덕분에 유리는 잠시 시간을 벌었지만 이것이 오래가지 못할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같은 시각 윤리위원회 회의실에 갇힌 강지훈은 이 모든 상황을 전해 듣고 입술을 깨물었다. 이태준은 그의 예상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잔인했다. 이대로라면 내일의 계획은커녕 당장 한유리와 동생의 안전조차 보장할 수 없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을 향한 비난의 화살들을 잠시 무시했다. 그리고 냉철하게 회의의 절차적 허점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위원장님, 윤리위원회 긴급 소집에 대한 규정 제5조 3항에 따르면 피조사인의 변호인 참석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의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이 회의는 정회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는 온갖 법규와 규정을 들먹이며 합법적으로 시간을 끌기 시작했다. 위원들은 당황했지만 그의 논리가 너무나도 정연해서 반박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잠시의 시간을 번 그는 테이블 밑으로 몰래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 카드를 사용했다.
그가 문자를 보낸 곳은 선우그룹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다. 실장님, 이태준 병원장이 선우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병원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대한 비리를 덮기 위해 저와 무고한 환자를 희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사회 전까지 아버님께서 이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문자를 보낸 지훈의 손은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평생 외면하고 살아온 아버지의 힘을 빌려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비참했지만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었다. 문이 잠긴 회의실 안에서는 지지부진한 법리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문 밖의 VVIP 병실 앞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대치가 이어지고 있었다. 이사회를 불과 몇 시간 앞둔 밤, 그들의 계획은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폭풍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고 고요함이 찾아오기 전의 어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짙었다. 윤리위원회의 탁한 공기와 따칠란기로실 앞의 팽팽한 대치 상황, 모든 것이 최악으로 치닫던 바로 그 순간 병원의 공기를 가르는 듯한 정적이 찾아왔다. 엘리베이터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무리의 남자들과 함께 중년의 신사 한 명이 내렸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복도 전체를 압도했다. 그는 선우그룹 회장의 그림자이자 오른팔, 윤 비서실장이었다. 윤 실장은 먼저 지휘리병 1호실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병원 보안팀과 그들을 막아선 간호사들을 한번 훑어보고는 보안팀장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그만 물러가시죠. 이 시간 이후로 이 병실에 대한 모든 통제권은 그룹 비서실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보안팀은 누가 나타났는지 즉시 알아차리고 겁에 질린 얼굴로 뿔뿔이 흩어졌다. 그는 이어서 윤리위원회 회의실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의 모습에 강지훈을 몰아붙이던 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태준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윤 실장님, 어인일로 윤 실장은 이태준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회의장 전체를 향해 선언했다.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강지훈 교수에 대한 윤리위원회는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내일 오전 이사회 이후로 무기한 연기합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다. 이태준이 쳐놓은 덫은 그보다 더 거대한 힘에 의해 허무하게 부서져 버렸다. 강지훈은 말없이 윤 실장에게 고개를 숙여 보였다. 위기의 밤은 그렇게 지나갔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선우대학병원 최상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 이태준은 어젯밤의 소동에도 불구하고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이사들 앞에 섰다. 그는 강지훈의 뒤에 선우그룹 회장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사회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역전의 기회가 있다고 믿었다. 그는 지난 분기에 성공적인 실적을 화려한 그래프와 함께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병원의 수익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그의 경영 능력은 다시 한번 입증되는 듯했다.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그는 결심한 듯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이사님 여러분, 이처럼 우리 병원이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그 명성에 오점을 남길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처럼 강지훈의 의료과실 혐의를 거론했다. 저는 병원장으로서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의사의 직업윤리회의를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강지훈 교수의 해임을 정식으로 건의하는 바입니다. 회의장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몇몇 이사들이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태준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표정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그의 뒤에는 굳은 표정의 한유리와 오선영 수간호사가 함께였다. 이태준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경비는 뭘 하는 거야? 당장 저자들을 끌어내. 하지만 경비는 오지 않았다. 대신 이사석 가장 상석에 앉아있던 윤 비서실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앉으시오. 이 병원장 회장님께서도 강지훈 교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 말 한마디에 회의장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윤 실장의 말은 곧 회장의 뜻이었다. 이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분노로 부들부들 떨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완벽했던 그의 무대에 초대받지 않은 주연 배우가 등장한 것이었다. 강지훈은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이태준을 잠시 응시한 뒤 이사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신경외과 전문의 강지훈입니다. 지금부터 이태준 병원장님이 만들어낸 화려한 실적 보고서 뒤에 감춰진 추악한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감정을 모두 배제한 채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브리핑하듯 냉철하고 논리적으로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스크린 위로 조작된 한유민의 수술 기록과 지하 기록실에서 찾아낸 원본 수기 기록이 나란히 띄워졌다. 누가 봐도 명백한 조작의 흔적에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이어서 그는 문제의 의료 장비 NS 하업에 대한 기술팀의 폐기 권고 보고서들을 차례로 화면에 띄웠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프레젠테이션의 정점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모든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비용 절감을 위해 해당 장비의 사용을 직접 지시한 이태준 병원장님의 친필 사인이 담긴 결제 서류입니다. 스크린 가득 이태준의 이름과 사인이 클로즈업되었다. 회의장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이태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소리쳤다. 거짓말, 저건 조작된 거야. 저놈이 나를 음해하기 위해 꾸민 짓이라고. 그의 발악에 가까운 외침이 끝나자마자 연단 옆에 서 있던 오선영 수간호사가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이 병원에서 30년간 근무한 수간호사 오선영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저 서류들은 모두 원본이 맞습니다. 이태준 병원장님은 부임하신 이래로 언제나 환자의 안전보다 병원의 수익을 우선시하셨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그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 고통받아왔지만 보복이 두려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병원을 지켜온 베테랑 간호사의 증언은 그 어떤 증거보다도 무거운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사들은 이제 이태준을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유리가 앞으로 나섰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앞에 선 그녀는 겁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동생을 생각하며 용기를 쥐어짰다. 저는 한유민 환자의 누나 한유리입니다. 그녀는 동생의 사고 당일 자신이 목격했던 모든 것을 차분하게 증언했다. 수술실에서 연기를 내뿜는 기계를 들고 황급히 뛰쳐나오던 기술팀 직원의 모습, 자신의 어깨를 스치며 남겼던 이상한 화학 약품 냄새까지. 그녀는 증거물이라며 동생의 티셔츠가 담긴 비닐백을 높이 들어 보였다. 그녀의 증언은 차가운 서류 더미에 불과했던 이 사건에 피해자의 고통과 슬픔이라는 생생한 감정을 불어넣었다. 그것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양심을 찌르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서류 증거, 내부 고발자의 증언,
그리고 피해자 가족의 목격담까지 완벽한 3단 논법 앞에 이태준의 모든 변명은 힘을 잃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음모라고 외쳤지만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는 검사들이었다. 윤 실장이 조용히 전화를 한 결과였다. 검사들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연단으로 다가가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이태준에게 다가갔다. 이태준 씨, 업무상 과실치상 및 증거인멸,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선우대학병원을 수십 년간 지배해온 그의 철권 통치는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그는 검사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마지막까지 강지훈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강지훈은 조용히 유리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모든 힘이 다 빠진 듯 휘청거리는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았다. 유리는 그의 품에 기댄 채 마침내 안도의 눈물을 터뜨렸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그들의 승리로 끝났다. 이태준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간 이사회 회의장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혼란에 휩싸였다. 이사들은 충격과 경악 속에서 웅성거렸고 몇몇은 선우그룹 본사에서 나온 윤 비서실장에게 몰려가 사태 수습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그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서 강지훈은 오직 한유리에게만 집중했다. 그는 모든 긴장이 풀린 채 눈물을 쏟아내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소란스러운 회의실을 조용히 빠져나왔다. 복도로 나온 유리는 그제야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끼며 벽에 기댔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났다는 안도감. 그동안 겪었던 모든 서름과 공포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서서 그녀가 감정을 모두 쏟아낼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그의 조용한 존재감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더 큰 힘이 되었다. 선우대학병원의 개혁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이태준의 비리는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선우그룹은 추락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이태준의 신복들은 모두 병원에서 쫓겨났고 공석이 된 병원장 자리에는 외부에서 존경받는 의료윤리학자가 초빙되었다. 강지훈은 이번 사건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병원의 부원장 직을 제안받았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다. 대신 그는 병원 내에 환자안전혁신센터라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 것을 역설했고 스스로 그 센터의 장을 맡았다. 다시는 제2의 한유민. 한유리가 나오지 않도록 시스템 자체를 바꾸기 위한 선택이었다. 오선영 수간호사는 그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서 간호부 전체를 총괄하는 본부장으로 승진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한유민에게 찾아왔다. 이태준의 그늘에서 벗어난 유민은 병원의 모든 의료 역량이 총동원된 집중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직접 이끄는 최고의 의료진들이 그의 곁에 붙어 재활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기나긴 싸움의 시작이었다. 몇 달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병원 창밖에 나무잎들이 푸르게 물들어갈 무렵 기적은 아주 조용히 찾아왔다. 그날도 유리는 여느 때처럼 유민의 손을 잡고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때였다. 미동도 없던 유민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가 싶더니 아주 천천히 힘겹게 들어 올려졌다. 몇 달 만에 드러난 동생의 검은 눈동자와 마주한 순간 유리는 숨을 멈췄다. 미나. 유민의 입술이 아주 희미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가 그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나 그 한마디에 유리의 세상은 구원받았다. 그녀는 동생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독한 절망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마주한 환희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날 병실 밖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강지훈의 눈시울도 뜨겁게 젖어들고 있었다. 유민의 상태가 기적적으로 호전되면서 지훈과 유리의 관계에도 새로운 국면이 찾아왔다. 더 이상 이베펠 미로라는 황금빛 새장에 함께 있을 이유가 없어졌다. 병원 측은 이태준의 범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유리가 평생을 살아도 다 쓰지 못할 만큼의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어느 날 유리는 지훈의 연구실을 찾아가 그에게 통장 하나를 내밀었다. 그가 처음에 그녀에게 주었던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통장이었다. 이제 이건 교수님께 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돈이 없었다면 저희 남매는 지훈은 통장을 받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말했다. 그 돈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돈은 거래의 대가가 아니었어요. 지훈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진심으로 믿는 무언가에 했던 최초의 투자 같은 거였으니까. 그러니 그 돈은 유리 씨가 가져줘요. 그리고 그 돈으로 유리 씨의 인생을 살아요. 누군가의 보호자가 아니라 온전한 한유리로서의 삶을. 그의 따뜻한 말에 유리는 두 사람의 관계를 얽매고 있던 마지막 빚에 굴레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처음에 그 부끄럽고 고통스러웠던 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것이 상처였음을 인정했지만 동시에 그 상처가 역설적으로 지금의 그들을 만들었음도 받아들였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 과거의 의미는 바꿀 수 있었다.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차가운 겨울이 가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주말 오후에 한강공원 휠체어에 앉아있지만 이제는 제법 또렷한 발음으로 농담까지 던지는 한유민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다. 그의 휠체어를 밀어주는 사람은 강지훈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두 사람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한유리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치고 불안한 보호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캠퍼스의 봄을 닮은 싱그럽고 생기 넘치는 20살의 여대생이었다. 그녀는 병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해 새로운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세 사람은 돗자리를 펴고 앉아 준비해온 도시락을 먹었다. 유미는 지훈을 교수님이 아닌 매형이라고 부르며 짓궂게 놀렸고 유리는 얼굴을 붉히며 동생의 입을 막았다. 지훈은 그런 남매의 모습을 평생 본 적 없는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유민이 잠시 잠든 사이 지훈과 유리는 강변을 따라 나란히 걸었다. 공주님, 지훈이 나지막이 불렀다. 네, 유리가 놀라 되물었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녀를 그렇게 부른 적이 없었다. 사람들은 내가 당신을 공주처럼 보살펴줬다고 하지만 사실은 반대야. 그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두 손을 마주 잡았다. 당신이 내 얼음 같던 성에 갇혀있던 나를 구해준 공주님이지. 내게 사람을 믿는 법을, 사랑하는 법을 다시 가르쳐줬으니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유리의 눈에 행복한 눈물이 고였다. 한유리 씨, 지난 2년간 우리는 참 많은 일을 겪었네요. 이제 그만 싸우고 그만 도망치고 우리 그냥 행복해지면 안 될까요? 내 곁에서. 평생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진실되고 따뜻한 프로포즈였다. 유리는 눈물을 흘리며 환하게 웃으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시작은 절망적인 거래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수많은 시련과 진실을 마주하며 그들은 서로에게 유일한 구원이자 사랑이 되었다. 강지훈의 중독은 더 이상 호기심이나 책임감이 아니었다.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이었다. 따스한 봄볕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강물은 반짝였고 세상은 아름다웠다. 고통스러운 과거의 재 위에서 마침내 그들의 진짜 사랑이 찬란하게 피어나고 있었다.